11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패턴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패턴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하며 생성된 객체를 어디에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이다. 네, 이건 바로 답이 보이실 거예요. 네, 객체를 하나만 생성한다. 네네. 바로 싱글턴 패턴이 되겠죠. 네,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싱글턴이고요. 네, 2번 읽어볼게요. 2번 패턴은 각 클래스 데이터 구조로부터 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해당 클래스의 메서드가 각 클래스를 돌아다니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패턴이다. 그렇죠. 여기서 처리 기능이라는 건 이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번 패턴은 객체의 구조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 연산만 따로 추가하거나 확장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다. 네, 여기서 키워드로 보셔야 될 거는 각 클래스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 어디를 방문한다. 네. 방문하는 거, 방문자, 비지터.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유추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비지터 패턴을 보면은 구조는 변경하지 않아요. 비지터 패턴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산을 세부적으로 새로운 클래스에 생성을 해서 그 신규 클래스에 있는 연산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 됩니다. 네네. 네, 쉽게 생각하면 보험 판매에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비보험도 있고, 네. 자동차 보험도 있고.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보험을 판매하는 분, 보험 설계사 분이 이제 뭐 일반 직장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건물에 가서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장 같은 시설에 가서도 보험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 보험의 기본 속성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을 지급해준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황에서 맞는 특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르거든요. 네네. 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재 보험은 또 화재 보험대로 따로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일종의 연산이죠. 그렇죠. 그런 연산들만 새롭게 추가를 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답은 비지터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디자인 패턴의 경우에는 책 한 권이에요. 네네. 굉장히 딥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코드 구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디자인 패턴 문제도 이렇게 단어를 준 다음에 유출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디자인 패턴별로 그 패턴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패턴을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비지터는 각 클래스를 돌아다닌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싱글턴, 2번은 비지터였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어요. 오류 제어 방식에는 크게 1번 방식과 2번 방식이 있다. 1번 방식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여 검출된 오류를 재존성 요구 없이 스스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유형인 3번 코드 방식은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비트를 찾아 재존송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1비트의 오류 수정이 가능하다. 2번 방식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유형에는 4번 검사, 5번 등이 있다. 4번 검사는 7, 8개의 비트로 구성되는 전송 문자에 특정 비트를 추가하여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5번은 다항식을 통해 산출된 값을 토대로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집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류 제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FEC 방법과 BEC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네. FEC는 전진 오류 수정 방법이고요. BEC는 후진 오류 수정 방법인데요. FEC는 이렇게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으면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 방식이 FEC 방식이에요. 네,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BEC 방법. BEC 방법은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오류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다시 재전송 요구를 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BEC 방법입니다. 그리고 FEC 방법과 BEC 방법에 세부 기술들이 있는데요. FEC 방법은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예요. 해밍 코드 방법이 있고요. BEC 방법은 페리티 검사가 있고요. 페리티 검사, 그리고 블록합, CRC, ARQ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해밍 코드 방식은 재정송을 요구하지 않고 한 비트의 오류만 직접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해밍 코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페리티 검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맨 마지막에 페리티 비트를 하나 추가해서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로 분류해서 홀수 페리티면 뭐 합친 값이 홀수계가 돼야 되고 짝수 페리티면 합친 값이 짝수계가 돼야 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짝수계가 안 되면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록합은 페리티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대한 오류 검사가 가능하지만 블록합은 가로, 세로 두 개를 합쳐서 더 많은 수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합 검사입니다. 뭐 세로는 홀수 페리티, 가로는 짝수 페리티를 이용해서 2비트 이상의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이 블록합 검사고요. CRC 같은 경우는 다항식 계산을 통해서 그 계산을 데이터 안에 CRC 값을 집어넣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CRC 값을 검사해서 이게 수정이 됐으면 거절을 하거나 수정이 안 됐으면 받아들여서 OK 해주거나 해가지고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특징이 CRC는 집단 오류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집단 오류는 여러 개의 비트가 연속돼서 오류가 났을 때 이거를 검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ARQ 같은 경우는 수신 측과 송신 측 중에서 수신 측이 이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에크 신호를 보내주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받아서 또 올바른 게 왔으면 에크 신호를 보내주고, 이때 오류인 데이터가 왔으면 락 신호를 보내줘서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방법이 ARQ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제어 방식에 지금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재전송 요구 없는 게 뭐였죠? 그게 FEC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은 FEC이고요. 그러면 2번은 BEC가 되겠네요. 네, 재전송 요구를 해서 수정하는 방식이 BEC죠. 맞습니다. 그리고 FEC에는 해밍 코드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3번은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해밍 코드 방식은 중요한 게 1비트의 오류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BEC 방식에선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7, 8개의 비트로 구성되는 전송 문자에 특정 비트 추가했어요. 이건 뭐죠? 페리티 검사 방법입니다. 네, 5번은 다항식, 집단 오류. 이게 뭐죠? CRC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수제비 인강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인강 들어보시면 FEC, BEC 나눠지고 FEC에는 해밍 코드가 있고 BEC는 페리티, 블록함, CRC, ARQ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RQ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로 각 프레임에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비트열을 삽입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HDLC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네요. 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 기출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난이도 상 문제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정보처리 기사보다는 정보통신 기사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통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물어본 거는 HDLC 프레임의 구조를 물어봤고요. 구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거는 HDLC 데이터 전송 모드. 이거를 알고 있냐로 또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레임 구조 세 가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 감, 비가 있어요. 정감비. 예. 정은 정보, 감은 감독, 비는 비번호. 그래서 정, 감, 비가 있고요. 그리고 HDLC 데이터 전송 모드 세 가지를 또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표준 응답 모드가 있고요. 표준 응답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그리고 마지막 비동기 균형 모드. 비동기 균형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구조에서 정보는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0, 예. 그리고 감독은 10, 그 다음 비번호는 11. 이렇게 시작되는 거를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으로 구분을 하고요. 네, 사실 이게 그 프레임 구조를 그려놓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숫자 정도만 이제 같이 외워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준 응답 모드는 반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또는 멀티 포인트 불균형 링크 구성에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모드이고요. 그리고 다음 두 개가 이제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비동기 응답 모드일 경우에는 전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불균형 링크 구성에 사용하는 전송 모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동기 균형 모드는 전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균형 링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표준 응답 모드만 반이중 통신을 한다 정도는 일단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HDLC 프레임의 구조는 플래그, 그다음에 주소부,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어부는 프레임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제어부의 첫 번째, 두 번째 비트를 사용하여 프레임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비트가 들어가거든요. 이 그렇죠. 비트가 들어갈 때 이게 0이냐 아니면 10이냐 아니면 11이냐 이렇게 해서 비트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의 종류 중 어떤 프레임인가요? 네, 제어부가 0으로 시작되는 프레임이니까 앞에서 봤던 정보 프레임이 되겠죠. 네. 정보 프레임은 제어부가 0으로 시작되는 프레임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은요? 네, 10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감독 프레임이 되겠죠. 네. 감독 프레임은 제어부가 10으로 시작하는 프레임으로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11로 시작하는 비번호 프레임. 네, 비번호 프레임은 링크의 동작 모드 설정과 관리를 한다. 프레임의 종류에는 0, 10, 11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가 나오네요. 전송 모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포인트 투 포인트 균형 링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포인트 투 포인트 균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네, 비동기 균형 모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 표준 응답 같은 경우에는 반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불균형 링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응답 모드는 전 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불균형 링크예요. 균형이냐, 불균형이냐, 네, 단위중이냐, 전위중이냐. 네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지금 보면 여기가 균형이라고 있고 여기도 균형이잖아요. 균형, 균형.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불균형 링크 구성. 여기에서 이제 전 이중 통신이라는 말을 봤으면 비동기 응답 아니면 비동기 균형인데 지금 앞에서 이미 비동기 균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비동기 응답. 네, 응답밖에 없겠죠. 비동기 응답 모드는 전 이중 통신을 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불균형 링크 구성에서 사용하고 종국은 주국에 허가 없이 송신할 수 있지만 링크 설정이나 오류 복구 등의 제어 기능은 주국만 하는 특징이 있다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서 당혹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사실 이런 문제가 한번 기출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수험생들은 이 문제까지 책에 나온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저희 집필진 입장에서도요. 네. 그렇지만 일단 기출로 나왔으니까 최소 요 정도는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파성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래도 조금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번 문제인데요. 다음 C 프로그램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코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샵 include stdio.h에서 헤더 파일을 include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나와요. 메인 함수에 보시면 int c는 0 해서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i가 나옵니다. i는 밑에 포문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i를 선언했죠. 네. 그래서 i가 먼저 보시면 1을 넣네요. 그래서 i에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i가 202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네. 지금 i는 1이에요. 1이 2023보다 작거나 같냐 했을 때 참이죠. 네. 그리고 if문이 나왔어요. if문에 보시면 지금 i 나머지 4잖아요. 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매우 헷갈려 해요. 자, 1 나머지 4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이거는 1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0이 오고요. 0이 오면 나머지는 1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이었잖아요. 네. 1이 0하고 같냐?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얘는 실행 안 되고 다음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i 값은 i++에 의해서 하나 증가해서 2가 되고요. 증감식이죠. 네. 그리고 2가 2023보다 작거나 같냐 해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023까지 다 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규칙성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규칙성이 나오는데 규칙성이 지금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몇 번 더 해볼게요. 네. 여기를 좀 지워야겠네요. 지금 자, i 값은 2라고 했습니다. 네. 2를 4로 나눈 나머지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2니까 거짓이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i는 또 증가해서 3이 되죠. 네,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이 되고 밑에도 3 나머지 4예요. 그러면 3이고요. 네. 나머지는 3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3이 0과 같냐? 아니죠. 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면 4가 나오고요. 자, 4 나머지 4. 뭔가 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4, 1은 4 하면 나머지는 0이 되죠. 네, 드디어 0이 나왔습니다. 이게 0이니까 그러면 0과 0이 같으니까 C는 지금 몇이었나요? C는 0이었다가 네, 근데 지금 플러스니까 1로 되죠. 네, 1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아마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0이 나오려면은 자, 4로 나눈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는 값이어야 해요. 4의 배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4의 배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C++라고 하는 거는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2023이지만 이게 10이었다면 1부터 10 사이까지의 4의 배수가 몇 개냐?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보면 1부터 2023까지 사이에 4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고요. 네. 몇 개인가요? 계산해봐야 됩니다. 네네. 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써보면 4, 8, 12, 16 이렇게 가서 2020까지 가겠죠. 네. 그리고 이 개수는요, 다시 따져보면 2020을 4로 나눴을 때 몫은 505가 돼요. 네. 즉 505번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면 자, 4를 4로 나누면 몫은 1이죠. 네. 한 번 번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만약 8을 나누면요, 2죠. 네, 나머지 0이에요. 네. 그러니까 몫이 2면 즉 4의 배수가 2번 나타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 12면 3번 나온 거죠. 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눴을 때 몫이 4의 배수가 몇 번 나타났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0인데 지금 여기는 202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인 거고 지금 이 포문에서는 2023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2024까지 했다면 506이 됐겠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C는 결국 몇인가요? C는 505가 되죠. 네. 그래서 505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23이니까 더 몇 번 돌았겠죠? 네. 돌고 빠져나와서 프린트 F 한 다음에 C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505죠. 네. 그래서 답은 505가 되겠습니다. 네. 네, 15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암호화에 대한 설명이다. 1, 2가 설명하는 암호화 방식의 종류들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1번 보시면 암호화와 복호화의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같은 암호 키를 쓰는 방식. 이건 뭐죠? 대칭키죠. 네. 키가 같다는 거예요. 암호화 할 때랑 복호화 할 때. 그래서 비밀키 전달을 위한 키 교환이 필요하고 암호화 및 복호화의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는 암호화 방식이다. 네, 그래서 대칭키 하면은 대표적으로 데스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렇죠. 데스 알고리즘이 취약하잖아요. 데스를 이제 좀 개선한 게 AES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A가 어드밴스드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대칭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아리아가 있습니다. 아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시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친숙한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을 읽어보면 공개키와 개인키가 존재하며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개인키는 키의 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이다. 비대칭키 암호화죠. 네. 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위에서 쓴 거 빼고 넣으면 됩니다. 네, 그죠. RSA, RSA가 있고요. ECC.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DPL만도 있어요. DPL만. 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인데요. 괄호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임의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단방향 함수를 말한다. 아무리 큰 숫자를 넣더라도 정해진 크기의 숫자가 나오는 함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네. 이건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카페에서 해시만 써도 되느냐, 아니면 해시 함수로 써야 되느냐, 또 해싱이라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해시나 해시 함수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어떤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단방향 함수가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해시를 하면은 고정된 길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데이터가 나와도 똑같이 고정 사이즈로 해시가 나오는 거고요. 네, 변형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해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요. 이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여러 유형의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MD5가 있고 샤1이나 뭐 샤256, 그 다음에 하스 160 등등의 해시 알고리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샤256입니다. 네,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비밀번호를 암호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가 단방향 함수라고 했잖아요. 양방향이 아니에요. 암호화시키면 복호화가 안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한번 암호화시키면 복호화가 안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해시값 만들어 놓고 반대로 가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해시 함수였습니다. 17번 문제인데요. 다음 처리 조건을 만족하는 SQL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옵션은 무엇인가? 처리 조건을 보시면 수제비라는 뷰가 있네요. 이 뷰를 지금 제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뷰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SQL문에 드롭 뷰, 수제비 하고 괄호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서 뷰를 제거할 때는 항상 드롭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드롭 뷰라고 하고 뷰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제거한다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캐스케이드는 참조하는 테이블까지 연쇄적으로 제거하는 옵션이고요. 참고적으로 리스트릭트도 있죠. 리스트릭트는 다른 테이블이 삭제할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드롭 옵션 중에서 리스트릭트가 있고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캐스케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페에서 케이스케이드라고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오답이에요. 네, 이거는 정답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캐스케이드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8번인데요.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A가 있는데 A는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그래밍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B, C, D 하고 3개의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E에서는 그걸 다 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E 해서 E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A라는 거에 문자열로 저장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문자열을 슬라이싱 하는 게 나오죠. 네, 파이썬 슬라이싱이죠, 이게.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슬라이싱은 어떤 원래 문자열이 있으면 거기에서 부분 문자열을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뽑아낼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리스트가 있거나 또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에 이제 콜론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는 시작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종료점인데 종료점은 마이너스 1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3칸짜리에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0, 1, 2면 사실 2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 작업하실 때는 3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3 빼기 1 하니까 2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텝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몇 칸씩 건너뛸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이에요. 그래서 한 칸씩 가죠. 네. 근데 한 칸씩 안 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2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2면 2칸씩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는 스텝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 콜론이 한 번씩만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텝이 기본적으로 1이고 한 칸씩만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맨 첫 번째는 0번째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또 빈칸이잖아요. 자,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요게 지금 값이 없어요. 이거는 가장 처음 맨 앞부터 시작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3이잖아요. 그러면 3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빼기 1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0, 1, 2 해서 ENG 이 값이 B에 들어가는 거고요. 써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콜론 6이 지금 C에 들어가는 건데 4는 N이고요. 그 다음에 5, 6인데 6은 빼기 1을 생각해서 5번째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N하고 2만 들어간다. C는 N하고 2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29네요. 헷갈리면 안 돼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I가 29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뒤에 뭐가 없어요. 네. 지금 A 29 콜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가라 소리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D는 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E는 지금 보시면 B, C, D를 다 더해요. 문자에서 더하라는 거는 옆으로 쭉 이어서 쓰라는 소리고요. 네. 합쳐 쓰라는 거죠. 네, 그거는 eng에다가 n-e, i-n-g 이렇게 넣어준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린트 E 했으니까 답은 ENG, NE, ING가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수제비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string str1, 2, 3 해서 변수 3개 있고요. 변수 3개가 보시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수제비에서 그냥 문자열이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객체로 만들어 놨네요. 그렇게 해서 str1, 2, 3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system.out.println에서 이제 화면에서 출력을 할 건데 자 보시면 str1, str2, 그 다음에 str1, str3 그래서 서로 같냐 했고 그 다음에 str1이 str3하고 같냐는 같냐인데 지금 약간 다르네요. equals가 나왔네요. equals. 네,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같냐라는 연산자와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만약에 변수가 있고요. 변수에는 str1, str2, str3이 있어요. 그리고 문자열이 있는데 수제비. 네, 수제비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주소값이 1000번지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000번지. 여기에도 수제비. 수제비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거와 이거는 만약에 str1, str2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str1과 str2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같냐 했을 때 이때 비교하는 대상이 이 안에 있는 수제비라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str1이 지금 1000, 그 다음에 str2도 1000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같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같다라고 해서 이제 true가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밑에처럼 str3이 이제 2000번지에 있는 수제비라는 문자열인데 이걸 equals가 아니라 str1. str3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equals가 나오면은 equals는 이 str3 있잖아요. 이 str3에 들어있는 값이랑 그 다음에 str1의 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qual은 주소값 그리고 equals는 실제값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tr1, str2가 같냐 했을 때 뭐가 나오나요? 네, true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str1과 str3이 같냐? 이때는 false가 나오겠죠. 네. 왜냐면 얘는 지금 new라고 해서 아예 다른 객체를 생성해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fals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tr1. equals str3이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요.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수제비와 똑같죠? 그래서 네. true. true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요. 마찬가지로 true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equals를 썼을 때는 요 문자열 자체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통합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문을 읽어보면 동그라미 1은 제어 모듈이 호출하는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더미 모듈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향식 통합 테스트 수행 시 필요하다. 다음 동그라미 2는 상위의 모듈에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듈로 상향식 통합 테스트 수행 시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은 하스 상드 둠이 딱 생각나셔야 됩니다. 네, 하스 상드. 네. 우리가 인강에서도 진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스 상드. 하향식 통합 테스트는 스톱, 상향식 통합 테스트는 드라이버. 드라이브라고 쓰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질문이 많았죠. 드라이브로 했는데 맞냐? 그건 안 돼요. 드라이버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스 상드 해서 하향식 통합 테스트 스톱, 상향식 통합 테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1초 코드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그 스톱 같은 경우는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모듈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게 하향식 통합 테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있는 더미 모듈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스톱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코드화 시켜 놓은 이후에 이 중간에 있는 모듈을 테스트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 사용되고, 드라이버는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 사용되는 게 드라이버죠. 하위에 있는 모듈을부터 만들어 가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모듈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드라이버라는 이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모듈들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주고 결과값을 던져주는 그런 드라이버라는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 필요한 모듈입니다. 네. 그래서 하스 상드 기억하고 계시면 답을 바로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